사돈어른 도장 찍으세요. 안 찍으면 우리 오빠랑 새언니 이혼시킬 겁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시누이가 제 앞에 서류를 내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사돈댁 사부인이 비웃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 서류.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닭갈비집을 넘기라는 서류였습니다. 시누이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냉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사부인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냥 찍게 해. 어차피 저 사람 오래 못 버텨.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시누이가 서류를 다시 한번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잘 운영할 테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시누이는 도장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딸아이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봤을 때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마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제 손에 남은 전부를 모아서 작은 닭갈비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장사가 뭔지도 몰랐고 요리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닭고기 손질법을 배우고 양념 배합을 수십 번 바꿔가며 연구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정성껏 대했고 맛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밤새 레시피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닭갈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를 보며 아이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방학 되면 가게를 도왔습니다. 홀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우리 모녀는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30을 넘긴 어느 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를 처음 본 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다정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제 가게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모님, 이 집 닭갈비 정말 맛있네요.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약혼식 날 사돈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인 사부인은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누이도 왔는데 수줍어하는 듯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되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집안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시집을 잘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딸아이에게 예물을 해주고 신혼살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효도할게. 딸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야.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딸아이는 시댁에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사위도 딸을 잘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몸이 자주 피곤했고 어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몸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119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관절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무리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많이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막막했습니다. 쉬라고요? 가게는 누가 운영합니까? 저 혼자 꾸려가는 가게인데 제가 쉬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아이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병원 검사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데. 딸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다고 약 먹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가게 좀 쉬어. 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줄게.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회사 일이 바빴고 신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의 시간을 빼앗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시누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제가 가게 운영 좀 배워도 될까요? 저도 요식업에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시누이는 처음 며칠간 열심히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법, 양념 만드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부인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부인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계산대 근처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갔고 사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데서도 일하려고 해? 고생 좀 하겠네. 그 말투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사부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곧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가게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대신 가게를 맡았고 주말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손님들은 신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딸이에요. 아니, 며느리 쪽 가족이에요. 아, 그래도 식구네요.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손님들의 말에 신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가게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제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웠습니다. 사돈 어른 편히 쉬세요. 가게는 제가 잘 돌볼게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도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신우이가 잘 챙겨주니까 다행이야. 엄마는 건강만 챙겨. 딸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재료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 제 딸의 행복이, 그리고 제 존엄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 뒤에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장사가 요즘 너무 안 됩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간 신우이는 약속대로 가게 수익금의 50%를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신우이가 성실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가 되던 달 입금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사돈 어른.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날 오후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5개월째 입금이 또 늦어졌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자 신우이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돈 어른, 요즘 장사가 좀 안 돼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요? 제가 운영할 때만 해도 주말이면 대기줄이 있었는데요. 그래? 손님이 많이 줄었어?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경쟁 가게도 많이 생겼고요. 신우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사라는 게 원래 들쑥날쑥한 거니까요. 6개월째 입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받던 금액의 절반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어? 사돈 어른, 죄송해요. 이번 달엔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었고요. 재료값도 올랐고요. 신우이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형편이 안 좋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개월째 입금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신우이는 말을 돌렸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고 직접 가게에 가서 확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가게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데 제 가게가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 오후 3시쯤이었는데 대기 손님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홀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닭갈비를 먹고 있었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누이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모습입니까?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시누이가 놀랄 것 같았고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집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제 가게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뷰가 수백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맛집. 대기는 좀 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 있음. 닭갈비 맛집 인정. 양도 많고 가성비 최고. 리뷰들은 하나같이 호평이었습니다. 별점도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알던 그 가게가 맞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장사가 안 된다며 제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손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 리뷰가 전부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가게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응? 갑자기 왜? 시누이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돈도 안 들어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시누이도 힘들 거야. 너무 재촉하지 마. 딸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딸아이와 시댁 사이를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였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딸아이는 과일을 사들고 왔고 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있잖아.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력이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댁에서 자꾸 그러니까 혹시 병원에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볼래? 딸아이의 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기억력 검사라니요. 제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시누이가 말하길 엄마가 가게에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대. 그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으신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고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자.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 전조일 수도 있다잖아.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시댁에서 왜 제 기억력을 문제 삼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제가 가게 운영에 대해 의심하고 추궁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리려는 거라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검사 받아보지 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고. 제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그 다음 주 저는 몰래 가게 근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점심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예상대로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켜본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시누이가 제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게에서 들어온 돈은 거의 없었고 제가 쓴 생활비만 빠져나갔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 담긴 그 가게에서 이제 제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저 손님들이 많다는 것뿐이었고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믿어줄까요? 시댁에서는 이미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사부인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사부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부 여쭈러 왔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사부인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치료는 잘 받고 계시고요. 네,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가 요즘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걱정이고 기억력도 좀 걱정이 된다고. 사부인이 슬쩍 기억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멀쩡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러던데 어머니가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불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불조심을 철칙으로 삼았는데 제가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사부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뭐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일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걸까요? 제가 가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치부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요? 평생을 일해서 만든 가게를 남에게 빼앗기고 제 정신까지 의심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같이 병원 가자. 건강검진 받으면서 기억력 검사도 해보는 거야. 나도 같이 받을게. 딸아이의 문자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제 편입니다. 분명히 제 편일 겁니다. 하지만 시댁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시댁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잔혹함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맞아요.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사위가 매일같이 집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들른다며 저녁 6시쯤이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사위가 장모를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집안이 정리되어 있는지, 제가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아침엔 뭐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침을 뭘 먹었더라? 죽을 먹었나 빵을 먹었나? 순간 기억이 헷갈렸습니다. 죽 먹었어. 아, 그러셨구나. 점심은요? 점심은 안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에 메모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매일 왔고 매일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저를 마주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가게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지. 너희가 안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는데? 사돈어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화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연극 같았습니다. 과장된 느낌이었습니다.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봐도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까? 난 멀쩡해. 너희가 이상한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와 신우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제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항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부인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작전이라도 짠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사부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홀로 앉았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돈 상태가 심각해요. 사부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신질환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더 악화돼요. 그리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신우이가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치매 증상에 관한 의료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거 보세요. 어머님 증상이랑 거의 일치해요. 기억력 감퇴, 같은 말 반복, 방향 감각 상실.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돈어른,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증상을 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덫이었습니다. 제가 부인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부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사돈, 가게도 문제예요. 어머님이 관리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가게가 정말 안 돼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몰래 가게를 확인하러 갔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이 예전에 정해놓으신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맛이 달라졌고 손님들이 줄었어요. 신우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레시피를 기억 못한다고요? 저는 평생 그 레시피로 장사를 했습니다.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저는 가게에 가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부인과 신우이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병원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사부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니요. 그건 정신병원 아닙니까? 난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부인과 시누이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아무도 정신병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시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말한다고요? 뭘 말하는데요? 사돈어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치료를 거부하신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제 기억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댁에서 제가 치료를 거부한다고 말하면 딸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병원 가볼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사부인과 시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진단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가 회사 휴가를 내고 함께 갔습니다. 사위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세 사람과 함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볼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3일이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더라? 죽이었나 빵이었나? 긴장 때문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죽이요.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요? 어제는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청소를 했나? 순간 헷갈렸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평소엔 멀쩡한데 긴장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따라 말하기, 그림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지만 몇 개는 틀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 다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아이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차 안에서 딸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내가 봐도 장모님 상태가. 사위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조작된 상황인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해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요? 병원을 나온 후 딸아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해야 했지만 제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사부인, 시누이, 사위, 그리고 딸아이까지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죠.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실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려워. 우리 둘 다 직장 다니잖아. 낮에 장모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고.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도 직장 그만둘 수 없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 딸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부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요양병원이 답이에요. 그 말에 딸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양병원이요? 그건 너무. 며느리 현실을 봐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장모님 좋아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요양병원이 최선이야. 딸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언니,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오빠한테 부담 주면 안 돼요. 시누이의 말에 딸아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압박에, 죄책감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딸아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를 요양병원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날이 정해졌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딸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딸아이가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금방 데리러 올게. 딸아이는 오열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좀 쉬다 갈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요?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식사, 약, TV, 그리고 긴 침묵.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면회객이 왔습니다. 저는 딸아이인 줄 알고 반가워했지만 문이 열리자 들어온 사람은 시누이와 사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 선 시누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도장 찍으세요.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안 찍으면 우리 오빠랑 새언니 이혼시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은 치매 환자예요. 법적으로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도장만 찍으시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시누이가 도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 찍으시면 오빠가 이혼 소송 제기할 거예요. 새언니가 어머님 병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요. 그럼 새언니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병원에 격리하고 그리고 가게를 빼앗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의 결혼까지 인질로 잡는 것. 어머님 30초 드릴게요. 생각하세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군 가게, 딸의 행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와 사부인이 아무리 협박해도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순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찍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이혼시킬 거예요. 새언니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내 딸은 내가 지킬 거예요. 사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고집 하나는 대단하시네요. 좋아요, 두고 봅시다.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딸아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딸아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딸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딸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정말 큰 바보였어.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딸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딸아이는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부인과 신우이 그리고 사위까지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안주들이 가득했고 와인병이 몇 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사부인은 제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 결혼식 때 처음 입으려고 아껴뒀던 비싼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목걸이와 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사준 제게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세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벌써 왔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은 것처럼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 물건인데요.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어차피 안 입으실 건데 우리가 잠깐 빌려 입는 거예요. 빌려 입는다고요? 허락도 안 받고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그냥 좀 입어본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드리면 되잖아. 돌려드린다고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둑질?
며느리 말 조심해. 우리가 도둑이야. 그럼 뭐예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딸아이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현실 파악 좀 해요. 어머님은 이제 치매 환자예요. 어차피 이런 것들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보관하는 거예요. 그 말에 딸아이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흥분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하지만 사부인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당신 시댁이 얼마나 참아줬는지 알아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뒷바라지라고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무슨 뒷바라지입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그 가게. 어머님이 제대로 관리 못해서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 알아요. 우리 딸이 살려놨어요.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나 아니었으면 그 가게 진작 망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걸까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딸아이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집 앞 복도에 큰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가방이었습니다. 제 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부인이 문 앞에 서서 답했습니다. 어머님 물건들이에요. 정리했어요. 어차피 돌아오실 일 없으니까. 그 말에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 현실을 받아들여요. 어머님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평생 사셔야 해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예요. 사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딸아이는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가방을 끌어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시댁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날 밤 잠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시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휴가 내고 가게에 갔어. 딸아이는 평일 오전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신우이가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언니, 오늘 회사 안 가요? 응, 휴가 냈어. 오랜만에 가게 구경하러 왔어. 딸아이는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신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딸아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아가씨, 장사 잘 되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많이 안 돼요. 점심때만 좀 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딸아이가 보기엔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손님이 많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엔 더 많았어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가만히 앉아 가게를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 회전율, 주문량.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계산대 근처를 살펴봤습니다.
신우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딸아이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엄청났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주말에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입금한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찍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돌아왔습니다. 언니?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장부 보고 있었어. 딸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일 있어서 먼저 갈게. 수고해. 딸아이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매출을 모두 더하고 어머니께 입금된 금액을 뺐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딸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저녁 딸아이는 다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가게 불이 꺼져 있었지만 딸아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며 딸아이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신우이가 마감 후 현금을 따로 챙기는 모습. 사부인이 가게에 와서 식재료를 몰래 가져가는 모습. 사위가 가게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가는 모습. 딸아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신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CCTV에는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응, 다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전화 없고 이제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전화 너머에서 사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근데 며느리는 눈치 못 챘어. 당연하지. 걔는 바보야. 우리가 하는 말 다 믿더라고. 두 사람은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돈 좀 많이 모였지? 이거면 새 가게 하나 더 낼 수 있겠어. 당연하지. 이 멍청한 늙은이 덕분에 대박 났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딸아이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구역질이 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아이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장부 CCTV 그리고 녹음된 대화까지.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저를 속이고 딸아이를 속이고 가게를 빼앗으려 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 시댁 말만 믿었을까?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것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딸아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는 회사를 또 빠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부 CCTV 녹음 파일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다 바로잡을게.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엄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딸아이는 저를 요양병원에서 퇴소시켰습니다. 의사는 놀랐지만 딸아이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요양병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바깥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모텔에 임시로 묵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사위가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폭탄처럼 날아왔습니다. 장모님 어디 계세요? 왜 멋대로 퇴소시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연락해. 하지만 딸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는 마침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위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사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기였습니다. 걱정한 척하는 뻔한 연기였습니다. 딸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그만 연기하세요.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딸아이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사위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딸아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위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부인과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뺨을 만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아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부 사진, CCTV 캡처, 통장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스크립트까지. 이게 뭔지 알아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누이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가게 CCTV예요. 지난 6개월간 당신들이 한 짓이 다 찍혀 있어요. 딸아이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누이가 현금을 빼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진. 사부인이 식재료를 몰래 가져가는 장면. 이것도 있네요. 사위가 금고를 여는 장면. 그리고 이건 결정타예요. 딸아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누이와 사부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천하 없고 이제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잘했어. 근데 며느리는 눈치 못 챘어. 당연하지. 걔는 바보야. 우리가 하는 말 다 믿더라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사위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가. 오해라고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병원에 가두고 가게를 빼앗으려 한 게 오해예요. 딸아이는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전화 통화 기억나요? 어차피 저 사람 오래 못 버텨라고 한 거.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장모를 죽기 바랐어요. 그래서 재산 빼앗으려고 했고요.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 횡령, 학대. 변호사가 다 정리해줬어요. 사부인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진정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딸아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그리고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그 말에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딸아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넣고 요양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람들이 가족이래요. 딸아이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내 눈에 띄기 전에. 사위가 다가와 딸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역겨워요. 사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아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사부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신우이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가자. 이 집에서 나가자. 세 사람은 터벅터벅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아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위와 시댁 식구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장부, 녹음 파일, 통장 내역.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했습니다. 사위와 시누이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부인은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는 극히 악질적입니다. 사위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누이는 징역 1년 6개월. 사부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전 재산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돈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위는 법정에서 빌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있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다 버렸어요.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와 딸아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딸아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가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할래요. 엄마랑 같이 가게 하고 싶어요. 딸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제 가게는 낯설었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딸아이와 저는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기억을 지우듯이 주방 기구들을 점검했고 재료를 새로 주문했습니다. 제 손에 다시 칼이 들어왔을 때 몸이 기억했습니다. 닭고기를 손질하는 법, 양념을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홀을 맡았습니다. 서빙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재오픈 날 저는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올까요? 예전 손님들은 아직 기억할까요? 문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역시 사장님이 해주셔야 맛이 나요. 손님들의 환영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였습니다. 제 가게, 제 주방, 제 손님들. 그날 장사는 대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저와 딸아이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힘들긴 한데 뭔가 뿌듯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돌아오셨대요. 역시 원조가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랑 같이 하신다며? 정말 보기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었고 가게 경영에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인스타그램 하는 게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다 SNS로 맛집 찾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딸아이가 하겠다니 맡겼습니다. 딸아이는 가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손님들과 소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 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도 될까요? 저는 떨렸지만 딸아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해요. 우리 가게 알릴 좋은 기회잖아요. 촬영 날 PD와 작가 그리고 리포터가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요리를 했습니다. 리포터가 닭갈비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맛이네요. 양념이 정말 일품이에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30년 전통의 닭갈비 맛집입니다. 사장님과 딸분이 함께 운영하시는데요. 모녀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말이면 2시간씩 대기해야 했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SNS에는 리뷰가 넘쳐났고 맛집 리스트에는 항상 저희 가게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일하고 딸과 함께 있으니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는 없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도 오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검사에서 실수한 것은 순전히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도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혼의 아픔은 있었지만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어느 저녁 마감 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작년 이맘때는 정말 힘들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행복해. 엄마랑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나도 행복해. 내가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때 도장 찍지 않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내가 날 믿어줘서. 진실을 찾아줘서. 우리 둘 다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딸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을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폭풍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신, 거짓말, 절망.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방에서 닭갈비를 굽는 제 옆에서 딸아이가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홀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5번 테이블 주문이요. 알았어. 저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저는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린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우린 잘하고 있어. 그래, 우린 다시 시작했어. 맞아. 그리고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딸아이도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마감 후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청소하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가게에 불을 끄려는데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딸아이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념사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한 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딸아이는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공간이었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우리가 지켜낸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내일도 손님 많겠다. 준비 단단히 해야겠어. 그래. 일찍 와서 재료 정리하자. 응. 내일 아침 7시에 올게.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까요? 여보,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어. 나도 아직 괜찮아. 걱정 마.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가게로 갈 것입니다.
딸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행복입니다.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제가 지켜낸 인생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희 닭갈비집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 여러 번 나왔고 맛집 책에도 실렸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완벽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요리 실력도 늘었고 경영 감각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가게를 열까 고민 중입니다. 딸아이는 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자. 알았어. 급하게 안 할게.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딸아이는 이제 더 성숙해졌습니다. 저를 챙기고 가게를 사랑하고 삶을 즐길 줄 압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딸과 함께 있습니다. 가끔 지나간 일들을 떠올립니다. 배신, 고통, 절망.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함께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